안녕하세요. 박지원의 색다른 인터뷰를 진행하는 박지원 기자입니다. 오늘 인물비상구에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뜨거운 인물 중 한 분이시죠. 이른바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돼서 거의 1년 가까이 그 수감대에 계시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민주당에 복당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편의상 제가 이제 송영길 대표라고 호칭을 하겠는데요. 송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인터뷰 시작할까요? 예. 네. 2021년 전당대회 때 네. 그 당선 목적으로 돈봉투를 뿌렸다. 네. 이런 의혹 때문에, 이런 혐의 때문에 기소되셔가지고 네. 옥중 생활을 좀 오래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증거 능력이 안 되니까 무죄를 줬지만 실제로는 돈을 뿌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녹취 파일에는 나눠줬다고 영길이 형한테 말했어. 이런 멘트가 좀 들어있더라고요. 실제로 그 3만 개 되는 녹음 파일 중에 송영길이 하고 시켰다 이런 말이 없어요. 없어요. 나의 네. 녹음이 자체가 없다니까요. 근데 3만 개가 되는 녹음 파일 왜 내가 없겠어요? 재판장이 물어봤습니다. 왜 피고인 송영길의 녹음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검사님이 있다 그러더라고. 있다고 했어요? 항상 재판 진행 중에. 그럼 그래서, 빨리 제출하세요. 네. 우리 변호사가 지적을 했어요. 이 증거 목록이 왜 제출이 안 돼 있느냐.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정근 씨한테 돈 들은 선거하면 절대 안 된다. 내 이름을 팔아서 돈을 요구한다는 정보가 있다. 네가 체크해봐라.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요? 그거는 확실한 무죄 그렇죠. 사유가 그러니까 된 일부러 제출 안 한 거죠, 증거네요. 검찰이.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변호사가 항의를 많이 했고 그래서 재판장께서 유리한 증거로 제출하시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유죄를 받을 자신이 없으니까 별건 수사를 한 거죠. 별건 수사 또 별건의 별건 수사를 별건 수사를 한 거죠. 했더라고요. 예, 먹사연 가지고. 예. 지금 뭐 말씀하신 먹사연 그러니까 네. 이게 그 평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의 네, 약칭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 먹사연 후원자들을 검찰이 네. 다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거의 100여 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와중에 그 과정에서 이제 고향 후배인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네. 후원자 중 한 분이셨던 사업가가 좀 네.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관련해서 검찰은 강압 수사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데요. 송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압수사가 없는데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혹시 뒤로 들은 이야기 있으세요? 별건 수사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리고 검찰이 항상 별건 수사를 가지고 합니다. 그걸로 협박을 하고. 그리고 사실상 저 같은 경우도 뭐 먹사연이든 돈봉투든 기소를 하면서 저의 공범들은 기소를 다 안 했어요. 이정근 씨도 기소를 안 했다니까요. 그래서 판사님이 물어봤어요. 아니 이정근과 송영길이 공범으로 현재 송영길 공소 사실에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공범인 이정근에 대해서 왜 기소를 안 했습니까? 그랬죠. 한 1년, 2년이 지났잖아요. 사건이 발생한 지. 검사가 말을 뭐라 그러냐. 송영길 1심에서 무죄가 나서 그걸 보고 기소하려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 1심 판결 날 때까지 기소 안 했다는 거죠. 항소심에서 겨우 이제 왜 기소 안 했냐고 재판장이 물어보시니까 검사가 이렇게 궁색한 답변을 한 거죠. 그것은 송영길을 표적 수사하기 위한 거였고 평화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도 이충렬 박종미와 공모해서 먹사연 후원금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두 사람 기소를 안 했어요. 저만 했습니다. 그 후배 가족이나 뭐 이런 지인들한테 뭐 이렇게 그분이 이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느꼈던 압박감 이런 이야기를 혹시 후회라도 들은 적이 있으세요? 그렇죠. 들었는데 말을 잘 안 쉬쉬하는 거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그거를 다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들었어요.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저는 알지도 못했는데 창원 그 시립공원묘지에 묻혀 있어서 그날 2023년 11월 달이었습니다. 갔다 와서 11월 4일 날 조교회사에서 출판 기념회를 했습니다. 선전포고. 그때 제가 한동훈한테 물병을 던져버리고 싶다라는 그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사실 정치인들이 정치 자금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쉽지가 이번에 않죠. 이제 송 대표께서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셨지만 정치 자금에 대해서 스스로 얼마나 깨끗하다고 자부를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저희 먹사연 관련 사건을 다 조사하고 돈봉투 관련 사건 조사하면서
제 업무와 관련성을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게 됐으면 다 뇌물죄로 기소를 하려고 그랬겠죠. 그래서 일부러 검찰에서 찾고 찾아서 먹사연 후원금 중 4천만 원을 요수 상공회의 소장이 소각장 시설을 확장하는 인허가 관련해서 준 돈이다. 그래서 3자 뇌물죄로 기소를 했는데 수사 재판 결과 완전히 1심에서부터 무죄가 확정이 됐잖아요. 네. 그만큼 그런 게 없었던 거죠, 사실. 그 무죄 판결을 받은 순간 우리 형사 사법 체계에서 내가 이것만큼은 반드시 고쳐야겠다 이렇게 뼈저리게 그 생각하신 게 있으셨습니까? 그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금에서도 현재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도 일반 형사 사건은 경찰들이 수사를 해서 검찰로 송치를 하면 검사가 경찰의 수사 기록을 보면서 제3자 입장에서 이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한번 이렇게 스크린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특수부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인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소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사냥몰이식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인지한 거니까 자기가 제3자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송치 사건을 보면 확실히 검사가 경찰 사이에 서로 견제 균형이 돼서 객관화되는데 특수부의 인지 사건은 그럴 수가 없구나. 그리고 어떻게 전당대 돈봉투 사건을 특수부가 수사를 합니까? 그게 그렇죠. 이게 무슨 대단한 부정부패라고. 그것도 다 지나간 사건이고 누가 고소 고발한 것도 없었고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이정근 씨의 알선 수재 혐의 사건을 수사하다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녹취록을 영장도 없이 임의 제출 형식으로 3만 개를 받아다가 그걸 이제 뒤져서 저를 이제 수사를 시작한 거잖아요. 옛날에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검찰 그 캐비넷에는 이렇게 저렇게 그 저기 수집한 그런 그렇죠. 자료들이 쌓여 있고 타이밍에 맞춰 가지고 내놓는다 이런 이야기도 뭐 영화에도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이제 소위 권력자들 우리도 비슷한 성향이 있습니다만 집권당만 되면 그러죠. 야당 수사 막 하면 야당이 탄압이라 그러면 아니 죄가 없으면 가서 결백을 증명하면 될 텐데 왜 수사를 피하냐 이렇게 말하죠. 다 권력은 가진 사람들 그렇게 편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윤석열 본인이 이번에 구속 기소돼 보니까 온갖 법 기술을 활용해서 출석 안 하고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재판 거부하고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쓰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일반 서민들은 감히 그런 권리를 사용도 못하죠. 왜 사용했다는 괘씸죄로 더 가중처벌을 받으니까.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너무 편의적 사고다. 그만큼 이 검찰을 한번 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저 같은 정치인은 싸울 수라도 있지만 일반 이 공무원들이나 중소기업 사장들이나 서민들은 한번 걸리면요 집안이 망가집니다. 그렇죠. 예? 사업도 다 망해버린 거고 뭐 다 사업 뭐 수주도 다 떨어지고 이 경찰 공무원들은 자살하는 이유가 유죄가 되면 자기 퇴직금도 못 받으니까 차라리 죽어서 내 퇴직금이라도 우리 가족들을 먹고 살게 하자 그래서 자살을 해요. 공무원들이요. 그렇죠. 네. 억울하니까. 그 평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런 지론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지난달 28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 이제 사법개혁 3법입니다. 결국은 지금 그 입법, 사법, 행정 이거 세 개를 다 통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이거에 네.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사법개혁 3법 통과의 배경을 보면 우리 사법부가 이번 내란 과정을 거치면서 전혀 헌법 수호가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이게 소위 말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130개 조문으로 돼 있는데 헌법이 40조에 국회는 입법권, 66조부터는 이제 대통령이라는 행정부를 두고 마지막에 사법권을 줬잖아요. 그러면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권력이 이 헌법 전정 질서를 지켜야 될 헌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국회 말고는 국회도 일부 야당 의원과 여당 의원 말고는 행정부는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동조했잖아요. 계엄 때. 사법부도 네. 거의 동조한 거잖아요. 네. 한 번도 이 위원이라는 선언을 바로 하지 않고 밤에 오히려 회의를 소집해서 계엄 사령부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를 토의했다는 의혹이 많잖아요. 그건 의혹 수준 아닌가요? 아직? 의혹이지만 네. 한 번도 대법원장이 이것은 위헌이다라고 선언을 하지 않고 1년이 넘어서야 뭐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웃기는 일이고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는
이 계엄 사태에 영합을 했고 그걸 이용해서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5월 1일 날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인데 불과 한 달여 남짓 두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는 이런 이 사법부가 어디가 있습니까? 완전히 사법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조희대는 즉각 사퇴해야 된다. 네. 즉각 안 되면 탄핵했어야 된다 이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거에 뭐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다. 지금 사법개혁 3법은 아니 오히려 절대 권력이었죠. 사법 권력이야말로 통제받지 않는 권력. 입법은 우리가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하잖아요. 아니, 판사는 한 번 되면 65세까지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누가 통제를 합니까 사법부를? 사법부나 검찰을 통제하는 유일한 게 국회의 탄핵 소추권이었는데 우리가 1948년 헌정 질서가 시작된 이후로 거의 80여 년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이번 국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검사 판사를 한 번씩 탄핵해 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무슨 견제가 됐어요 그동안? 판검사는 완전히 핵우산 지역에 자기들은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판사들이나 검사들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큽니까? 아우성입니다. 저도 이제 당해봐서 구치소에 들어가 있어 보면 이 억울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판검사들은 자기들이 잘못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증거를 조작하고 해서 기소를 했던 그 검사도 탄핵 이번에 했지만 기각돼 버렸잖아요.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당연히 법 왜곡죄가 들어와야죠. 이런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게. 근데 그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시 질문을 드리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지적하시는 것이 이렇게 이제 국민 또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 바꾸는 건데 이게 공론화 과정이라든가 수기 과정이 너무 없었다. 여당이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그런 과정은 필요했던 거 아닐까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고. 많이 그래도 수기 과정 거친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사법개혁 3법이 나온 게 뭐 그렇게 오래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 저는 뭐 이 정도면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우리나라 이 사법개혁은 절실하고 이 판검사들은 지금까지 정권과 상관없이 완전히 권력의 우산 속에 한 번도 견제받지 않고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법 왜곡죄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른 법률가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법 왜곡죄가 아니어도 지금 수사기관에 대한 처벌은 현행 법률인 직권남용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그런데 또 다른 법이 또 필요할까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판검사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동안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방치되어 왔기 때문에 저는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자체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남용될 위험은 저는 없다고 봐요. 아까 말씀한 대로 헌법에 보장된 검사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권이 이 헌정 질서 70년이 넘어서 처음으로 한 번 해봤다니까 이번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탄핵 소추권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판검사들이 얼마나 그에 대해서 좀 경고의 효과, 예방의 효과가 발생했겠습니까? 이 법 왜곡죄도 어차피 기소는 검사가 독점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기소한다고요. 기소를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다 걸러내겠지. 그리고 판사들이 판결해요. 자기들 판사들이. 양승태 무죄 판결한 거 보십시오. 물론 항소심에서 유죄가 일부 나왔습니다만 그 많은 사건 1심에서 다 무죄 판결했습니다. 같은 판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법 왜곡죄도 고발하면 수사가 경찰을 통해서 검사가 기소하고 판사가 판결하기 때문에 검사 판사의 범죄 행위를 판검사들이 남용할 리가 없다는 거죠. 확실한 증거, 명백한 경우에만 유죄 판결이 나겠지요. 그러나 이거 존재 자체가 판검사들의 그런 행동을 통제하고 저런 직위원이 같은 자는 정말 고발해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런 봉숭아학당 같은 판결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제가 당대표였으면 바로 직위원이 탄핵시켰습니다. 그때. 룸사롱 사건 났을 때. 이번 판결 항소 이후 보니까 기가 막히고 이런 자들이 어떻게 헌법적 의식을 갖는 판사인지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생각을 했을 때는 너도 나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이건 법 왜곡한 거다라고 나 이거 다시 그렇죠. 아니 억울하면 고소해야죠. 근데 다 걸러진다니까요. 다 각하되고 다 된다고요. 초기는 몰리겠지만 다 걸러지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해봐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 사법개혁 3법 중 하나 그 재판 소원 네. 이거 4심제 맞죠? 4심자고는 다릅니다. 아 다르다고요?
사심제라는 것은 사실 오인이나 어떤 법리 적용에 대해서 또 심사를 해달라는 건데 그건 아니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자기 기본권, 헌법적 권리가 침해됐다고 했을 경우에 하는 건데 원래 헌법소원이라는 제도가 국가 권력이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바로 그 기본권 구제를 하기 위한 수단인데 왜 입법 권력, 행정 권력이 침해한 것은 헌법소원이 허용되면서 법원 권력이 한 것은 허용이 안 되느냐라는 게 이제 의문이었잖아요. 그게 헌법재판소 68조 1항에 재판을 제외시켜 놨는데 이것은 모순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론적으로 맞다. 근데 여기도 똑같이 이제 사심제가 돼서 희망 고문이 될 것이고 법률 소송 비용이 늘어나고 뭐 또 불복이 막 이렇게 쇄도할 것이다 이런 걱정을 당연히 하죠. 저도 그런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다 걸러지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헌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헌법소원. 예, 이게 헌법 예. 101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니 저는 예. 절대 위헌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법사위에 나와서 위헌이 아니라고 다 했어요. 헌법 헌재에서 그렇게 왜 이야기하셨죠. 헌법 해석 최종 네. 권한이 헌재가 있는데 대법원 자기들이 떠드냐고. 그걸 더구나 조이더나 이 대법관들이 진짜 헌법 수호의지를 보여줬습니까 진짜? 이번에 지규현 판사 같은 사람들 무슨 헌법 수호의 의지가 보입니까? 나는 그 노사원이 수첩을 내피셔라 그러고 말이죠. 그 봉숭아학당처럼 판결을 진행을 걸 보고 저 판사는 헌법연수원에 보내가지고 헌법 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 정말 이진관 판사 같은 그런 헌법적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 이제 뜨거운 감자 개항을로 이야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 2022년 대선에서 석패한 이재명 당시 민주당 상임 고문을 위해서 이제 인천 계양을을 비워주셨습니다. 5선을 했던 자리인데, 근데 이제 두 분이 어떤 사이길래 어떻게 자신의 정치적 생명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구를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 당대표도 바로 물려받은 거가 됐고요. 그렇죠. 일반인들 셈법을 보면 좀 송영길이 이상하다. 뭐 뒤에서 돈을 받은 거 아니냐, 뭐 미략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과 추측을 할 수가 있겠는데. 서울시장은 누가 봐도 떨어질 자리였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로서는 그때 이재명 후보가 1,600만 표, 아마 우리나라 야당 역사상 가장 많은 득표를 한 민주당 후보였는데 그때 밖에 나뒀으면 사실상 구속됐을 거 아닙니까? 다 정치 생명이 끊어졌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거를 보호를 안 하면 1,600만 명의 우리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대통령 후보에 나왔던 윤석열은 대통령이 됐고 또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홍준표 씨는 대구시장이 됐고 안철수는 국회의원이 됐는데 우리 야당 후보는 밖에 나와서 죽게 만든다? 그럼 그 야당 제가 민주당 대표로서 그것은 정치적인 소명을 저버린 행위가 되기 때문에 지켰어야 되고, 더구나 저는 만약에 그때 저도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는데 이재명 후보까지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면 그 빈 공간을 어찌됐건 이낙연 쪽 사람들, 그때 홍영표 후보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다시 당권을 장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정치 생명을 죽이는, 저의 정치 인생이 부정되는 그런 존재론적 위기를 느꼈습니다. 이재명이 아니라. 네. 이재명 보호를 넘어서 저 송영길의 정치 생명이 부정되는 거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거죠? 아니 내가 그렇게 친문 세력과 싸우면서 제가 당대표가 됐잖아요. 제가 당대표가 안 됐으면 이재명 후보 탄생도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밀어주셨죠. 그렇죠. 아니, 그때 친문 세력들이 이낙연을 밀려고 아예 다 조직적으로 맞아요. 대장동 사건도 터뜨린 거잖아요. 대장동 사건도 조중동이 터뜨린 게 아니라 그 이낙연 쪽에서 터뜨려서 그게 확산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당대표가 안 됐으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불가능했죠. 후보 네. 탄생조차도. 그러니까 저는 후보 탄생도 제가 있었기 때문에 공정한 대선 경선을 통해 이재명 후보를 확정했고, 후보 된 이후에도 끊임없는 공격을 막으면서 제가 머리에 망치 테러를 제가 당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0.73% 졌는데 그때 수많은 제보가 뭐 있냐. 우리 지역구의 의원들이 하나도 선거운동 안 한다. 이재명 후보 유세차 돌지도 않고 어디 처박아 놨다. 이런 제보를 엄청 들었어요. 수많은 소위 이재명을 반대했던, 또 저를 반대했던 소위 친문 세력, 누구라고 특정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상당수 의원들이 이재명 선거운동을 안 했다니까요.
이낙연부터 안 한 거잖아. 이낙연을 제가 당 대표지만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올려서 모셨습니다. 안 한 거죠. 자기 비서실장도 윤석열 지지로 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바랬던 세력들이 대선에서 0.73%로 졌는데 그 책임을 송영길과 이재명한테 덮어씌우고 자기들이 다시 당권을 잡는다는 것은 이재명 지키기를 넘어서 제 송영길의 정치 인생이 부정되는 존재론적인 위기를 느꼈다고요. 내 지역구라도 해서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제가 서울시장으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때 당 지도부가 전략 공천에서 저를 자격을 박탈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를 박탈시킨 이 중에 의미가 있어요. 이재명 계양구에서 못 나오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 당원들이 당사로 몰려가서 송영길 자격 복원해라고 난리를 쳐서 이틀 만인가 자격 박탈됐다가 그때 만약 박탈됐으면 제가 출마할 명분이 없었고 그러면 계양구를 물려줄 수가 없어서 아마 그대로 성남에 출마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그때 안철수 후보를 이기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 그렇죠. 바로 대선 끝난 그렇죠. 분위기에서 지역구도 안 좋았고. 그런데 뭐 이재명 그 당시 상임고문 지금은 그 대통령이 되신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고 그다음에 뭐 이제 친문 세력들의 그 용납할 수 없는 그거를 내가 내 정치 생명을 걸고 그건 못 봐주겠다 이렇게 해서 결단을 내리셨다고 했는데 그럼 송 대표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울시장도 떨어지고 뭐 지역구에서도 떨어져 나가고 무슨 생각이셨던 겁니까? 그래서 제 참모들이 지금도 한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대표님이 지역구 안 물려주고 국회의원 지키고 있었으면 이런 돈봉투 사건에 이렇게 고생해서 구속할 일도 없었고 자기 방어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결국 제가 3년 버텨 무죄 나왔을 이 사건을 제가 그때 현역 의원이었으면 구속이 됐겠습니까? 제가 싸워 이겼지. 이제 그런 안타까움을 표시한 분들이 많은데 저로서는 어찌됐건 제가 희생을 했지만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기여했다는 그런 만족감은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는 좀 감정이 지금도 많이 안 좋으시죠? 뭐 이재명 대통령 당선됐을 때 표정에 대한 언급도 제가 봤는데, 네. 아니 그렇죠. 나는 그분이 제 곧 중학교 11년 선배님인데 뭐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6.3 재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나가시겠다고 일찌감치 공표를 하시고 뛰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 복심으로 그 불리는 김남준 전 대변인도 거기에 출마를 하겠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대통령한테 좀 서운하지 않으세요? 뭐 무슨 뜻이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만약에 당에서 인천 그 연수갑으로 가세요. 거기 전략 공천하겠습니다. 그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 받아들고 안 받아들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 모든 지역구가 보궐선거는 전략 지역구라 네. 그냥 지도부에서 결정하면 따르든지 안 따르면 어떻게 할까요? 안 따르면 또 탈당해야 되는 건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당의 결정을 승복할 수밖에 그러면 없죠. 이 방송을 혹시 당 지도부에서 보고 송영길 대표님은 연수갑으로 가라고 하면 가시겠다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아니 그것도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그걸 말을 바꾼 적이 없어요. 당이 결정하면 승복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대신 이제 당이 결정을 하는데 엊그저께도 정청래 당대표가 기자회견을 했더만요. 자기는 전략 공천 없고 모든 것을 상향식 공천을 하고 1인 1표제를 도입해서 당원이 모든 걸 결정하는 당원이 주인된 당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지방선거 이야기고 이 아니 국회의원 재보궐은 그러니까 전략 공천이라는 것도 당원의 뜻을 수용해서 전략 공천을 하는 거지 자기 혼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닐 거 아닙니까? 본인도 전략 공천을 최소화한다 그랬는데 나는 이걸 왜 전략 공천하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그렇잖아요. 보궐선거라 무조건 전략 공천한다는 게 그 반드시 일치한 건 아니잖아요. 지역구마다 상황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합니다. 이 말씀을 나는 맞는 말씀이라고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고 당원이 주인된 정당을 만들겠다고 그 반발을 무릅쓰고 1인 1표제까지 통과시킨 정청래 당대표가 자신의 말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양구 주민이나 인천 시민이나 그분들의 여론과 의사를 물어서 판단하겠죠.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뭐,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여론조사 결과로 해라. 그 인천 계양을 주민들이 유권자들이 원하는 후보를 그쪽에 공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전략 공천하는 것은 그것만 100%가 되는 건 아닌데 그것도 중요 요소로 참고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전략 공천하는 것은 단순한 그 지역의 여론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전체적인 전국 선거의 전략 또 뭐 이런 배치가 있을 거니까 그런 요소도 당연히 감안하겠지만 중요한 요소로 이것은 감안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집도 일찌감치 계양을로 이사하셨다면서요? 과거에 살던 아파트로. 이사하다기보다도 40년 제 정치적 고향으로 돌아온 거고 네. 제 아내가 바로 이사를 했더라고요. 아, 바로 짐도 다 옮긴 겁니까? 예, 바로 선고 헌날 오후에 바로 아, 무죄 선고난 날. 지금까지는 옮기 안 했지만 계약을 하고 왔더라고요. 네. 그만큼 제 아내가 이 지역구에 대한 그 애정이 큰 거죠. 사실 지역구 관리를 저보다 더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서 이 농담으로 우리 아내랑 경선하면 내가 진다는 게 중론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 일단 국회로 돌아가는 게 목적이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국회로 돌아간 다음에 다음 수순은 그러면 당대표 아니겠느냐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좀 견제 심리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계양을 해 공천을 안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제하려면 아예 이번에 공천을 하지 말아서 국회를 못 들어오게 해야죠.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요. 네. 저는 이제 국회로만 돌아가면 제가 무슨 장관이나 당대표 이런 걸 안 하더라도 저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돕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 내가 해야 될 일을 저는 스스로 찾아서 할 능력과 훈련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서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걸로 이제 알려졌는데 바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왜 그걸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께서 분명히 하시겠다 하면서 무슨 말까지 했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게 있어야 측근 비리가 통제될 거 아닙니까? 정확히 맞는 말씀이고 다 기대를 했는데 지금 1년이 돼가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는데 이유를 물어보면 국회가 추천을 안 한다. 핑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윤석열 때도 똑같이 이렇게 핑계대다가 안 했고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안 했어요. 문재인 정부도 5년 내내 안 한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문재인 정부 안 한 이유가 뭐냐. 공수처가 될 거니까 이거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피해갔어요. 잘 무슨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하고 국회하고 서로 핑퐁하면서 저쪽에서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임명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면피를 하고 근데 있다. 그거는 국민들이 보기에 변명으로 보이고 뭔가 조치가 있겠지요. 네. 하루빨리 임명을 해야 된다 이런 소신을 갖고 저는 계신 원칙적으로 거죠. 대통령께서 말씀한 것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말씀을 그렇게 뭐 이렇게 포장해서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송 대표님께서는. 나름대로. 지난 총선에서 소나무당 창당하셨잖아요. 네. 예. 그때 이제 옥중 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그 변희재 씨 그리고 최대집 씨랑 네. 손을 잡으셨는데 일각에서는 이 두 분을 극우다 이렇게 네. 분류하시는 분도 네. 있더라고요. 근데 왜 이 두 분하고 손을 잡으셨습니까? 제가 그 프랑스에서 돈봉투사건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그때 우리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변희재 그 유튜브를 많이 보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일 선명하게 문재인 그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네. 싸운다는 거죠. 네. 아 그런가 싶사. 봤는데 그때 손혜원 의원이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만나게 됐는데 일단 이 사람이 왜 그런가 싶어서 이 사람이 쓴 그 태블릿 PC 그 의혹에 대한 책 3권인가 4권을 다 읽어봤어요. 또 제가 법률가니까 다 읽어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태블릿 PC 조작 문제에 대해서 최순실의 억울한 점. 태블릿 PC가 최순실 것이 아니라는 주장 아닙니까? 그게 김한수라는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 그 남에는 장시호라는 그 자기 조카가 뭔가 한동훈의 현대고등학교 후배로 둘이 짬짬이로 그 하수인 김영철 검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태블릿 PC 2차도 조작된 것으로 의혹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왜 제대로 수사가 안 되는가에 대한 변희재 씨의 그런 의문 제기에 공감이 갔고 그런 면에서 함께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뒤에 가서는
윤석열 탄핵 국면에 정작 들어오니까 가장 윤석열 공격에 앞장섰을 때는 함께 했는데 탄핵 국면에 돌아오니까 이상하게 반대 방면으로 나가면서 이게 무슨 사기 탄핵이다 그러고 오히려 막 이게 거꾸로 뛰는 걸 보고 야 믿을 수가 없구나. 신뢰가 무너져서 탈당해라 그랬죠. 그래서 탈당을 시켰습니다. 최대집 씨는 네, 초대집도 뭐 본인들이 다 탈당했습니다. 손혜원 씨도 탈당했고. 그러면 지금 태블릿 PC 조작 변희재 씨가 계속 주장했던 그거는 아직도 그 조작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의혹이 분명히 있고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래서 요번에 김한수에 대해서 증인을 채택을 해놓고 증인 신문도 안 하고 지금 이 항소심에서 했잖아요. 이번에 변희재 씨 항소심 판결은 실형받았죠. 너무 부실하게 예. 판결이 됐다. 2년 실형받았죠. 그렇죠. 예. 아니 김한수 증인 신문도 안 하고 판결을 해버렸다니까요. 아니 김한수가 그 태블릿 PC를 계약을 했고 돈도 거기서 나갔고 김한수의 그 관련된 가족의 사진도 태블릿 PC에 있고 누가 보더라도 김한수의 것이로 생각할 수 있는 증거들이 존재하는데 왜 그거를 증인 신문도 안 하냐고 이 판사가. 이런 부실한 판결이 있는 것 싶습니다. 지금도. 변희재 씨는 그 명예훼손죄인데 그게 JTBC에 대한 그렇습니다. 명예훼손죄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지금까지 우리 언론사들도 많이 언론인이지만 뭐 권력자들 비판할 때 명예훼손을 이래 가지고 실형을 2년이나 때린 경우가 있습니까? 어찌된 그것도 하나 인터넷 한 언론사인데. 인터넷? 변희재 씨가 미디어 워치 예, 예. 언론사에서 네. 지적한 거였잖아요. 네. 근데 그걸 2년 실형을 때렸다. 이것도 좀 이례적인 일이다. 이거 좀 봅니다. 민감한 질문인데요. 네. 그 대표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은 죄보다 네. 그 처벌을 좀 세게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쪽인지 대통령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것도 좀 잘못됐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 탄핵은 100% 동의합니다. 탄핵했어야 된다. 탄핵은 태블릿 PC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국정농단이 심했잖아요. 그리고 아니 이런 무능한 물론 무능한 탄핵 사유가 아니지만은 저는 가장 컸던 게 저는 조현천 계엄사 문건 자체가 나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고됐다고 저는 봅니다. 다 그 합의하에서 제대로 그때 수사를 안 한 거죠. 조현천 계엄 문건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지금 김용현이가 육사 38기 동기니까 서로 밀약을 해서 미국에 5년간 도피했던 조현천을 귀국시켜가지고 내란 혐의로 무혐의 처분해버리고 무슨 직권남용인가 뭐 이상한 뭐 자유총연맹 선거 개입한 이상한 약한 걸로 백신 수사를 해서 그걸로 약하게 처벌받고 나와버렸죠. 그래서 저는 그 조현천 문건을 벤치마킹해서 이번 12.3 내란을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부드러운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형제분 중 4분이 고시에 합격하셨어요. 네. 예. 근데 형제가 지금 6남매. 네. 그 중에서 4분이 고시에 합격해서 다 수재들만 있는 모양이에요. 수재가는 아니고 아버님이 저희 아버님이 그 면석이셨다. 면석이셨어요. 네, 네, 면석이고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고 독학으로 공부하셔서 이제 공무원이 되셨는데 아버님이 한이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시골에 우리 특히 전라도는 무슨 대기업이 없으니까 민간 기업에 갈 데가 없고 그러니까 고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큰형이 먼저 이제 행정고시를 합격하니까 둘째 형이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이제 저는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나만 보면 걱정을 했어요. 노동운동, 학생운동 하다가 뭐 사고 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야 영길아 제발 좀 변호사 자격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여순 사건 때 우리 어머니가 벌교 사람이었어요. 그때 소녀였죠. 10대 소녀였는데 그때 동네 삼촌들, 동네 오빠들 똑똑한 일본 유학 가고 이런 사람들이 다 빨갱이로 몰려 죽더라. 여순 사건 때. 너도 그럴까 겁나니까 네가 변호사 자격을 가져야 너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저를 이제 설득해서 제가 고시 공부를 하게 됐죠. 뒤늦게. 어머니의 설득이었군요. 네, 뭐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어머니 설득도 있었고 그 덕분에 제가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됐잖아요. 제가 변호사 자격이 있어서 스스로를 변론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렸을 때는 커서 뭐가 되고 싶었어요? 외교관. 외교가 그때부터요? 왜요? 근데 우리나라는 맨날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외교를 잘하겠다. 서희가 그렇게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대동고 2학년 때 그 교련 반대, 네. 특별 수업 반대 시위를 주동했어요. 네. 고2 때. 네. 그럼 그때부터 좀 공부는 잘했을 것 같은데 모범생이면서도 반골 기질이 셌던 겁니까? 네, 그런 거죠.
그래고 우리 박성무 선생님이 지금 다산 연구의 대가인 박성무 선생님께서 그때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어가지고 저희들 의식화를 많이 시켰어요. 그때 해방 전후사 인식 책도 읽어보고 자락골에 비가를 썼던 도깨비 뭐 잔치였던 송기숙 소설가나 뭐 박현채 교수, 백기환 선생 이런 분들의 강연을 많이 들어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그런 의식이 많이 이제 커져 있었고. 근데 그때가 공교롭게 부마 항쟁 때였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날 저희가 데모를 제가 조직을 했는데 제가 주동을 했죠 그때. 그때 같이 주동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지금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같이 그다음에 이번에 강동구청장 후보로 나오는 강경량이라고 경기 경찰청장을 했던 분인데 그 사람도 그때 주동자였어요. 그래서 그날 밤 저희가 서부경찰서 광주 서부경찰서 잡혀가지고 조사를 새벽까지 받고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왜 나가서 보니까 박정희가 그때 죽었어요. 그날 밤에. 참 기적같이 풀려났습니다. 바로. 의식화가 되어 있으니까 만세를 부마 부르셨겠네요. 항쟁이 광주로 옮겨 붙을까 엄청나게 정보기관들이 긴장하고 있을 그랬죠. 때 우리는 뭣도 모르고 데모를 했던 거거든요. 네. 경찰들이 우리 고등학교를 둘러쌀 정도로 많이 왔어요. 어머니는 노심초사하셨겠네요. 그 뭐 80년 5월 광주 민주화항쟁, 광주에 계셨으니까 네. 바로 이제 직접적으로 목격을 할 수밖에 없으셨을 텐데 그때 광주에서 직접 목격한 일들이 네. 이후의 인생의 나침판이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초기에 있다가 도피를 해서 저는 광주에 진입을 못 해가지고 본격적 항쟁 때는 참여를 못 했어요. 근데 초기에 5월 17일, 18일까지 광주에 있었는데 19일부터는 못 있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5월 17일 날 제가 광주일고 앞에 갔는데 대학생 막 누나 오빠들이 막 교로복 입고 막 최루탄 맞고 도망쳐 오는데 뒤에 막 이 공수부대들이 쫓아와서 이 머리통을 때리는데 막 그 머리통 깨지는 그 피가 막 그 아스팔트에 쫙 깔리는 그런 피비린내가 이런 거나 확 피비린내가 나더라고요. 그 공포와 분노 두 가지가 막 그 분노인데 막 공포 때문에 악소리가 안 나는 그 막 얼어붙는 그걸 느꼈죠. 그래서 와, 그 충격적인 막 거의 그래서 막 트럭에 그냥 쓰러지면 트럭에 실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제 버스 제가 시내버스를 타고 있었는데 뒤에 있는 우리 대학생 같은 분들이 창문을 열고 야 이놈들아 하고 막 공수대 욕을 하니까 공수대 우리 버스 안으로 들어왔어요. 나는 버스 가운데 앉아 있었는데 나도 머리통 깨질까 봐 벌벌 떨고 있었는데 뒤에 가서 막 그 대학생들을 머리통을 막 그 방망이로 폈어요. 와, 그거 정말 끔찍하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느꼈고 그 다음 날 그래서 우리가 데모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등학생으로는 처음으로 연병장이 다 모여서 우리가 이 가두진출을 데모를 제가 주동을 했어요. 대동고? 네, 대동고에서. 네. 그게 나중에 영화로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걸 주동하고 나서 이제 경찰이 그래서 나중에 해산이 됐는데 그때 너 체포될지 모르니까 빨리 피신해라고 주위에서 이제 선생님도 그래가지고 내가 여수로 도망갔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광주가 이렇게 막 돼서 다시 돌아오려고 그러니까 광주가 봉쇄돼가지고 저는 만약에 그때 제가 19, 20 그때 있었으면 저도 죽었지 않았을까. 그 시민권을 참여했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성격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가족분들 중에 뭐 제 가족은 하신 분들은 없는데 없으셨고. 제가 소남당 사무총장인 에도 광주 제 후배인데 거기는 시민군에 참여를 했고 그 아빠는 총에 그 계엄군 총탄에 맞아 돌아가셨어요. 그런 아픔들이 다 있죠. 그래서 그때 그 사건 영향으로 대학에 연세대 들어가시자마자 학생운동에 투신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학생운동 이제 총학생회장까지 되셔가지고 그렇게 운동하시다가 잡히셔가지고 시위하다 잡히셔가지고 안기부 남산 지하실에 끌려가가지고 한 달 동안 붙잡혀 있었던 적이 있으셨다고요. 네. 거기서 어마어마한 공포를 느끼셨을 것 같은데 무슨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때 제가 총학생회장 할 때도 남산 지하실에 잡혀갔었는데 두 번째 잡혀간 거죠. 그 지하실로. 그래서 그 남산 그 안기부 직원들이 야 송경기 너희가 사랑방이야 이놈아 너 여기 두 번이나 들어와 너 세 번째 들어와서는 살아서 못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특이한 경험이 저를 나체로
팬티까지 다 벗겨놓고 사진을 앞면, 후면, 양측면 이게 4장을 찍더라고요. 다 팬티까지 벗겨놓고. 그래서 왜 찍냐 그랬더니 너 여기서 죽으면 한강에다 던져야 되는데 한강에서 이렇게 시체가 떠오를 때 식별이 필요하다. 그래서 찍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그때 나이가 제가 22살. 지금 우리 애들 생각하면 얼마나 어릴 때예요. 정말 이 공포심을 심어주는 그럼 거죠. 그때 고문도 당하신 그렇죠. 거예요? 아니, 그렇게 심한 고문 아니죠. 강목으로 두들겨 맞고 이게 하는 거죠. 뭐. 그래서 저는 전기 고문 같은 건 안 당했는데. 예. 그때 처음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끼셨겠습니다.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어디 막 머리라도 받고 자살할 수 없을까.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이제 너무 무서우니까 이제 그 운동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석방되시고 바로 이제 노동운동에 투신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뭐 그때 뭐 택시 운전도 하셨다고 제가 들었고요. 네. 예, 여러 활동을 하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1990년도에 이제 동유럽 공산주의가 붕괴됐잖아요. 네. 그 이듬해 동유럽으로 배낭여행 가시면서 이제 공산주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근데 제가 전국 택시연맹 인천시 지부 사무국장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막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래서 사회주의 현장을 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사실 학생운동할 때 사회주의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 이상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말만 하더라도 젊었을 때 사회주의자가 아닌 사람은 심장이 없는 사람이고 가슴이 없는 사람이고 나이 들어서도 사회주의자인 자들은 머리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이제 말이 있고 그랬지만 우리 젊은 시절에 정말 빈부격차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에 모두가 함께 평등하게 사는 그 어떤 이상적 사회를 꿈꾸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저희 옛날에 독립운동가들도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저희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보니까 환상이 깨지는 것 같았고 한번 보고 싶어서 한 달 동안 배낭여행을 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제일 먼저 제가 체코 폴란드부터 가가지고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해서 모스크바, 상피터스버그, 에스토니아까지 한번 쫙 돌았어요. 한 달 동안. 돌아보니까 너무 경제가 낙후돼 있고 이 차들이 너무 고물딱지 스코다 라다 그 소비에트에서 만든 그 차들이 이 배기 이런 마우라가 안 좋아가지고 막 그 쾌쾌한 매연이 막 코를 찌르고 그 아름다운 헝가리 부다페스트가 매연에 찌들려 있더라고요. 다들 이런 너무 못 살고 먹을 것도 없고 가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이게 시장을 대체하기가 어려운 거구나. 이게 수요와 필요를 때 국가기관이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 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화폐와 시장이 연결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이제 화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곳곳에 마르크스 레닌 동상이 다 막 페인트로 막 모욕적으로 비난을 글을 써놓고 때려 부셔지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실상을 쭉 보면서 많은 깨달음을 좀 얻게 됐죠. 뭐 그동안 그 추구했던 약간 이상향일 수도 있는데 그게 한 번에 무너진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그렇죠.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런 근본적인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주적으로 써야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사실 고시 공부를 한 이유도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있지만 이제 제 딸이 생기니까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 이런 것처럼 경제적 최소한 자립 능력이 없으면 정치적 자주성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내 개인도 운동권 출신들이 뭐 먹을 자기의 어떤 생존 토대가 없이 계속 정치판에만 가면은 그 끌려다니게 되잖아요. 정치적 자주성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가 자기에 필요했고 또 왜 자본주의 체제는 정권이 무너져도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데 공산주의는 정권이 무너지면 체제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네. 그게 뭐냐? 그게 살아있는 시스템. 그게 바로 민법이구나. 민법 공부를 제일 먼저 했어요. 그래야 이 시장을 알 수가 있다 이게. 근데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그 노조에서 투표에 붙였다면서요. 예. 그 송영길 대표가 이제 현장에 계속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변호사 시험을 봐서 노동 변호사로 우리를 위해서 있어줘야 되느냐. 근데 그 투표 결과에 따를 생각이셨어요? 네, 그러려고 했습니다. 뭐 통과될 걸로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조합장 총회에 붙였는데 38대 뭐 10 몇인가 이렇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신림동 고시촌에 공부할 때 우리 택시 노조 동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치킨 사가지고 격려 방문했습니다.
그 부인 남영신 여사 네. 이분이 또 되게 유명하시더라고요. 네. 이분이 학생운동할 때 만나셨다고요? 네, 네, 어떤 그렇습니다. 분이셨습니까? 이화여대 운동권 출신으로 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만나셨어요? 우리 서영교 의원의 이화여대 선배입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교회 대학생부에서 처음 만나게 됐고요. 우리 교회에서요? 박형규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우리 제야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서울제일교회 오장동에 있었는데 거기 대학생부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만나서 제가 마음에 들어서 이제 제가 쫓아다녔죠. 그러다가 이제 이대와 연대 학생들이 이제 합동 시위를 신촌 로타리에서 서강대, 뭐 홍익대 이렇게 그 군사 독재 반대 시위를 했는데 유심히 이대생들 이제 그 시위대를 이제 주시하고 있던 차에 일부러 목적을 갖고 목적을 갖고 근데 막 사과탄이 터지고 그러니까 막 우르르 이제 피하다가 스탬페드라 그러죠. 싹 이렇게 밑에 막 대열이 무너져서 밑에 깔린 거예요. 심해지면 심각한 질식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 아내가 깔렸어요. 그걸 봤어요? 보고 있는데 제가 총알처럼 달려가서 삼손의 힘으로 다 끌어냈어요. 제가. 그게 몇 학년 때 얘기입니까? 2학년 때. 2학년 때. 대학 2학년 때 같아. 그래서 그때부터 연인이 되신 겁니까? 그때 이제 가까워진 거죠. 그때 같이 가서 차도 마시고 이제. 예. 근데 더 투철한 운동권 학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후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 뒤로 이제 우리 아내는 저는 이제 학생회장으로 했죠. 우리 아내는 4학년 2학기 때 아예 학교를 그만두고 그냥 공장으로 들어갔어요. 가리봉 오거리에 있는 신명전기란 그 전자회사에 들어가서 납땜 이런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선 의원에 인천시장까지 하셨고 그 민주당 당대표까지 하셨는데 재산이 없다. 지금도 24평 전세 그 집 가격이 한 4억대인 것 같던데 그러면서도 평생 기부를 해오셨다. 도대체 기부를 얼마나 하셨길래 이렇게 돈이 없는 겁니까? 진짜 돈이 없는 건 맞습니까? 뭐 돈이 있다가 없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전세 아파트 그 연립주택 5층에 있는데 4억 3천입니다. 전세금이. 계양에 있는 거요? 아니면 아니, 용산에 여기 있는 용산에 거요? 있는 건데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계양구는 더 훨씬 싸니까 계양구로 이제 집을 얻었습니다 이번에. 근데 일단 저나 제 아내나 별로 물욕이 없어서 돈 있으면 많이 다른 사람한테 기부하거나 나눠주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어디 막 수술 받은 뭐 주위에 그런 사람도 있으면 도와주고 애들 등록금 없으면 도와주고 이런 거. 그거를 결혼하시면서 두 분이 약속하신 거예요? 특별히 약속한 것도 없이 제 아내가 그렇게 하고 나는 너무 또 저도 마찬가지 둘이 부창부수로 어디 뭘 나눠주기를 좋아해서 한 예지만 그 강정구 평화 마라토너가 막 그 동구권을 마라톤 하는데 그 유모차 같은 데다가 물이나 뭐 옷까지 그 싣고 그걸 끌고 막 달리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다고 누구라도 좀 수행하는 사람 비용이라도 줘야겠다 싶어서 2천만 원을 그 전세금 그 오를 거에 대비해서 했던 돈을 2천만 원을 딱 보냈더라고요. 보내고 나서 나한테 이야기해서 너무 잘했어 그랬죠. 좀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또 장인어른 때 그 조의금이 들어온 것을 3천만 원은 노무현 재단, 3천만 원은 김대중 재단, 3천만 원은 죽산 조봉암 그 재단 이렇게 세 군데 나눠서 기부를 했습니다. 아니 그 옥중 출마 소나무당으로 출마하시면서 6억 원의 빚이 생겼다고 하던데 아까 제가 사진 촬영할 때 여쭤보니까 다 갚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갚으셨습니까? 그 6억의 빚이 이제 그 비례대표 출마자들 그때 뭐 노영희 뭐 손혜원 변희재 이런 분들이 출마했잖아요. 근데 그 공모를 낸 비용이 한 6억 정도 빚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펀드레이징을 했는데 하루 이틀 만에 한 10억이 들어왔어요. 그 더 이뤄놓다가 한 20억까지 들어올 판이었는데 제 아내가 겁이 나서 나중에 다 갚을 빚이니까 수도를 시켜서 10억 중에 원래 공모물을 다 찍으면 20억이 들어가는데 다는 못 보내고 인천, 광주 이런 데만 이제 공모물을 납품을 했어요. 그래도 그게 한 6억이 들어가서 선거에 우리가 지고 나니까 뭐 국고 보조 못 받고 그러니까 꼼짝없이 내가 갚았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광주에 그 옥중 출마해서 17.38%인 걸 얻어가지고 1억 5천을 반환 받은 돈 1억 5천하고 제 장모님 조의금 중에 1억 5천을 특별당비로 냈고 그다음에 제가 감옥에 있으면서 그 영치금의 실링이 400만 원이에요. 그 꽉 차면 그거를 계좌 이체를 하면 허수분처럼 또 채우고 해서 윤석열이가 6억 얼마를 벌어갔다고 지금은 더 벌었겠지. 아마 그러고 있었다 그러는데 우리는
제 아내가 400만 원을 딱 채워놓고 못 넣게 했어요. 부담 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넣고 싶은 제 지지자들이 되게 저한테 미안했던지 감옥에서 나와서 매불쇼에 나가서 어렵다 그랬더니 하루 만인가 1억 5천이 들어왔어요. 보험금이. 그래서 그거 보태고 그다음에 이제 펀드 한 10억 펀드 하는 사람 중에서 안 돌려받고 후원금으로 전환하겠다는 분들이 한 1억 5천. 이게 합해니까 6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싹 갚았습니다. 잘 살아오셨네요. 아, 정치적으로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될 때 부인인 남영신 여사하고 많이 의논을 하시고 그 뜻에 많이 따르시는 편인가요? 근데 많이 상의를 하죠. 예. 정치인의 부인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더라고요. 이번에 윤석열 그렇죠. 전 대통령 그렇죠. 사례에서도 보듯이. 아니 뭐 루즈벨트 대통령을 보나 모든 케네디를 보나 모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일반 가장이면 대부분 부부 사이에 그런 많이 영향을 미치죠. 그렇지 않겠어요? 부인께서는 지금 가정주부시라면서요. 그렇죠. 네. 그 돈 버는 일은 어찌됐든 송 대표님이 하셨는데 그게 이제 다 부부가 이제 동의하에 이제 기부를 많이 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저는 돈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제 아내가 네. 전권을 가지고 알아서 하니까. 네. 다른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오선 의원의 인천시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당대표까지 이렇게 화려합니다. 정치인으로서는. 화려한데 언론에서는 송 대표에 대해서 비주류다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네. 뭐 나중에 좀 정치인으로서 정말 대통령까지 생각을 한다면 자기 세력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런 거 못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십니까? 이재명 대통령 말씀처럼 정치는 국민이 하는 거니까 또 물이 들어올 때가 있겠죠. 저는 근데 정치를 하면서 학생운동도 때도 제가 이 운동권 선배들하고 계속 부딪혔던 게 세미나를 시키잖아요. 이제 운동권 들어가면 막 그때 뭐 소위 사회주의 관련 뭐 레닌 책이나 스탈린 책이나 뭐 일본의 무슨 진보적인 뭐 오츠카 뭐 아무튼 이런 그 책들이 있습니다. 소위 색깔이라는 잡지, 그건 진보적 잡지 가지고 쭉 공부를 시키는데 저는 항상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세미나 할 때도 선배들이 좀 버거워한 면이 있었죠.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거는 그 책 그러니까 이게 내용에 대해서 이게 역사적 변증법적 유물론이 과연 맞는 것이냐, 모두가 적용되는 것이냐, 그것도 무신론적 입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과라도 그렇고 계급투쟁 이론이나 우리가 계급투쟁 이론 쪽 관점에서 보면은 이 부잣집 양반이나 안중근이나 이런 분들이 독립운동한 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돈 많은 부자들이 오히려 자기 재산을 버리고 톨스토이 같은 경우도 농노들을 다 해방시켜주고 진보의 편에 뛰어들잖아요. 그것은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 면이 있고 계급이 의식을 규정한 면이 있지만 의식의 자기운동성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정신의 자기운동성. 정신이 물질을 변화시키는 경우가 역으로도 존재합니다. 이런 철학적인 것에서부터 소위 말하는 계급투쟁의 역사로 모든 걸 보는 것에 대한 저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계속 관련 공부를 하면서 소위 그때 운동권의 좌파 중심의 이런 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도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학생운동이 이제 물러가면서 많이 변절한 거잖아요. 학생운동 출신들이 당장 김문수, 이재호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원희룡이도 마찬가지. 원희룡도 학생운동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오세훈도 나름대로. 근데 전부 저렇게 변절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의존해서 운동을 한 게 아니라 제 스스로의 학습과 고민으로 역사와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고 운동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정치권에 들어와서 제가 후배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누구 보스를 보는 정치, 뭐 친노다, 친문이다, 친명이다, 뭐 이런 정치를 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을 보고 자주적인 정치를 해라라는 거죠. 근데 송 대표님도 본인이 친명이다 이런 표현도 쓰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친명이라는 게 이재명과 지금의 필요한 노선을 같이 하니까 연합하는 동지로서의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근데 오세훈 시장도 변절이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왜 오세훈 시장이 변절이라는 표현을 덜 변절했죠. 저기보다는 김문수보다는. 많이 오해. 보수당에 가면 다 변절입니까? 아니 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생각 자체가 아니 지금 저기 있다가 6.25 10몇 개국 참전 기념비를 세종문화에다 만든다는 이런 정신 나간 시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정말 이 500년 도읍지 한양의 정신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태극기 부대처럼? 좀 그 안 좋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그 이렇게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하시고 정말 거물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송영길의 정치, 송영길의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송 대표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림이 안 그려진 게 아니라 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데 그동안 안 본 거죠,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보게 하는 것도 능력이죠. 아니, 그래서 이번에 보게 되잖아요. 이제 송봉도 사건이 돼가지고 요즘에 유튜브로 많이 보게 돼서 제가 유튜브를 많이 찍다 보니까 이제야 사람들이 송영길을 알아본다라는 평이 나와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정치 체력은 이재명 정부하고도 맞닿아 있는 게 정말 우리 정다산 선생의 대가였던 박성무 선생으로부터 제가 배운 철학은 민유방본이니 본고라야 방향이라 백성이 오직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그 사상을 뼛속 깊이 가지고 제가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에 따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의 실사구시의 정치와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정치가 저하고 연결되어 있다 봅니다. 한 예를 들면 제가 한미 FTA를 강력히 찬성했습니다. 그때 노무현 정부 때 한미 FTA 대부분 반대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운동권 출신들 민평년 그룹들. 그리고 투자자 국가 제소 조항 자체가 사법 주권의 포기라고 천정배 정동희 이런 걸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우리 이 진보적인 학자들. 그러나 이번에 론스타 소송도 우리가 이겼잖아요. 양날의 칼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제일 투자자예요. 미국에 투자한 우리나라 자본이. 그럼 미국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투자자가 미국 법원에 제소한 게 낫겠습니까? 국제 패널이 한 게 낫겠습니까? 국제 패널이 더 공정하죠. 그러니까 이 한미 FTA를 항상 제2의 을사보호조약이다. 이런 식의 위정착사파적 사고에 대해서 저는 싸워왔고, 두 번째, 김근태 장관 계실 때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를 반대했어요. 그때 주식 투자율이 4%였습니다. 저는 25%까지 늘려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왜? 아니 블루칩에 투자하면 이게 얼마나 국민연금이 늘어날 텐데 그때 제 말대로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때 주가지수가 680이었습니다. 지금 6,000이 됐습니다. 그때 25% 주식 투자를 올려서 한전이나 포철이나 이런 정말 블루칩을 사놨으면 연금이 얼마나 늘어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히 그러니까 운동권의 어떤 올드 레프트 패러다임인 거죠. 이 주식을 투기로 보는. 그런 면에서 제가 실용적으로 제가 그때 일부러 주식을 샀어요. 제가 현대차 5만 원대 샀습니다. 나도 20만 원 넘어갈 것이다. 지금도 사놨어요. 지금 내가 증거용으로 사놨어요. 5주씩 이렇게 보니까 지금 수익률 보니까 800%가 다 넘었더라고요. 좀 더 사시지 왜 5주만 아니, 뭐 사셨습니까? 돈도 없고 내가 난 돈 벌려고 산 게 아니라 우리 운동권 출신이 경제를 안다는 어떤 이 증거를 확보해 놓기 위해서 했고요. 그런 거는 이번에 탈원전 이번 문제도 그랬던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좋은데 네. 이게 소프트 랜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에너지 전환이라고 그럽시다. 탈원전이라 그러지 말고 어차피 신고리 오리코기도 짓기로 결정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그게 한번 지면 수명이 40년이고 한번 연장하면 60년까지 가는 건데 신한울 3, 4호기는 이미 투자를 해서 그때 두산건설 등이 한 7천억 정도의 매몰 비용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취소하냐고. 법적으로 취소하면 이게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행정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합니다. 근데 이 말 했다고 문재인 정부가 화를 내가지고 나오고 틀어졌는데 결국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3, 4호기 건설이 시작됐고 이재명 정부 와서도 추가로 원전 짓겠다고 한 거잖아요. AI 시대에 재생에너지의 소위 말한 불안정성, 이 간헐성을 극복하려면 이 기저전력으로 원전이 당분간은 연합군으로 백업을 해줘야 됩니다. 먼저 석탄 화력부터 없애고. 그래서 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연합을 주장했던 거죠. 네. 그리고 나중에는 전국적으로는 원전 폐기물이 없는 핵융합 발전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제가 했던 정책들을 쭉 보면 송영길은 철저하게 김대중, 이재명으로 연결되는 정다산으로 연결되는 실용주의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님이 생각하는 본인의 대표 정책이 뭐예요? 저희 대표 정책 네. 누구나 집 프로젝트입니다. 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람들은 취지는 좋은데 이게 10년 전 가격으로 분양받는 거잖아요. 네. 10년 동안 네. 월세 싸게 살다가 네. 이게 너무 이상적이지 않냐. 송영길 대표님이 돈키호테 같은 사람인가? 왜냐하면 그 집값은 계단식으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 10년 동안 오른 집값을 그럼 이거는 재정의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인천의 미단시티에 이미 시범을 해서 성공을 했는데 550세대. 예. 네. 근데 지금
내부의 분란 때문에 지금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만 실현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특이한 제도가 전세금 제도잖아요. 만약에 제가 12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집주인이 이걸 살 때 8억 전세를 안고 4억을 대출받아서 12억으로 집을 샀다 그럽시다. 1년 만에 이게 부동산이 폭등이 돼서 20억이 됐어요. 그만 8억이 올랐는데 아니 8억을 낸 전세입자는 10원도 이익이 안 돌아오고 갭 투자로 8억 보태기 자기 이 4억 보태가지고 한 사람은 그 8억의 캐피탈 게인 그 집값의 상승분을 혼자 가져간다는 너무나 불공정한 거다 이거죠. 불공정하죠. 저는 이걸 집사에는 8대4 비율로 분배하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분배할 수 있어요. 못할 수가 없어요. 왜 집값 상승분을 집주인이 다 가져가냐고. 그 집을 사는데 80%를 전세금자가 냈는데. 근데 그게 자본주의 아닌가요? 아니 그게 자본주의죠. 8대 낸 사람이 투자만큼 가져간 게 자본주의죠. 4억 낸 사람이 싹 가진 건 그런 공산주의지. 다 뺏어가는 거지. 그렇게도 해석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8대4로 투자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할 수가 있고 특히 제가 그때 서울시장 되면 SH부터 시작해서 지금 SH와 LH가 지금 이 임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모든 수입을 임대료에만 의존하고 있는 바로 바보 같은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협력적 소비를 조직하면 임대료에 의존하지 않고 부가적 서비스를 통해 얼마든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550세대가 아직 10년이 안 됐죠? 그 지금 그렇죠. 그 시범 사업으로 한 거. 예를 들어서 네. 지금 그 뉴스테이 정책이 박근혜 대통령이 저의 누구나 집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었는데 이 뉴스테이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이제 의무 임대 기간 8년 10년이 끝나가요. 지금 현재 시세가로 그걸 분양받으라 그러면 거기 살던 사람들이 무슨 돈으로 그걸 분양을 해요. 저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적용했으면 최초 분양가로 살 수 있으면 다 살 수가 있죠. 아니 그 계양 테크노밸리에 또 그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아닌가? 일부 확정 분양가형 아파트로. 제가 말한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완벽한이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튼 최초의 분양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을 지금 분양하고 있습니다. 몇 세대죠? 정확한 세대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지금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누구나 집 이야기 나오니까 아주 열성적으로 말씀을 제가 하고 계십니다. 시장 때부터 정말 네. 20년을 고민한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송 대표님 왜 집을 안 사세요? 다 이 지구가 우리 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녀분들도 이제 다 성장했던데 자녀분들한테도 집을 아니 우리 아들 딸은 아빠처럼 안 살겠대요. 자기 집 사겠다 그러면서. 그래요. 돈 아빠처럼 벌어가지고. 안 살겠다. 예. 이거 좀 아픈 이야기이실 것 같은데 송 전 대표님 이렇게 보면 잘 웃으시고 참 이렇게 둥글둥글 좋아 보이는데 뭐 기자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 송 대표님이 좀 권위적이다. 좀 고압적이다. 그게 좀 마이너스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네, 그런 면이 있죠. 진짜 그렇습니까? 제가 얼굴도 크고 덩치도 크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있으면 네. 좀 뭔가 좀 화난 것 같은 표정으로 비춰지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뵀을 때 약간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지나가다가 선생님이 야 송영이 이리 와봐 그랬어요. 왜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 이름도 안 뭐 국현근 선생인데 너 새끼 나한테 화난 거 있지? 나한테 불만 있어? 그랬더니 선생님 불만 없습니다. 너 새끼 불만이 꽉 표정이라고 막 때리더라고. 그래서 나 되게 억울했어요 그때 맞을 때. 근데 제가 다른 생각을 골똘히 하고 있으면 뭔가 좀 화가 났나?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노력을 하세요? 웃으려고 밝게 보이려고. 뭐 거울 보고 연습하십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않더라도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좀 웃으려고 하고 있어요. 공부를 워낙 많이 하시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특히 뭐 초등학생 때부터 외교관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외교에 굉장히 전문가세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외교부 장관을 하게 해달라. 그래서 법무부 장관을 나는 하라고 하는데 못하겠다고 하신 거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지금 미중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잖아요. 오래된 얘기고. 한국은 이 사이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나라 중에 한 나라를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을 가능한 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강요를 하겠지만 그래도 틈을 찾을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관계를 찾아야 되는데 미소 냉전 시기에는 서로 권투 시합이었지만 미중 관계는 축구 시합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공간이 있어요. 미중 간에도 타협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번에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과 갈등을 했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중립적 입장을 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게 되면 중국에서 아마 보잉사를 비행기를 한 500대 구입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 수입 확대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선물을 줄 거예요. 동시에 관세를 타협하고 아마 지금 베센트 장관과 허리핑 중국 경제부총리가 아마 파리에서 사전 회담을 할 텐데 그렇게 불가피하게 타협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싸우지만은 중국과의 미국과 관계가. 따라서 우리는 그 사이의 틈을 반드시 지혜롭게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느 한쪽에 서는 게 아니라 아니 물론 한미 동맹이 중심이죠. 미국과 중국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은 불가피하게 국익을 위해서도. 그러나 미국 편에 서는 것과 미국 편에 서서 아예 GP가 돼서 중국을 적으로 만드는 최첨단 전선이 되기를 자처하는 어리석은 외교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두 국가론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두 국가론을 같이 공감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송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두 국가론에 대해서 동조하시나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두 국가론이 나온 배경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은 그만큼 북한 체제가 자신들의 체제 위협에 대한 자기 방어가 강하다는 거잖아요. 이제 적화통일 같은 거 할 능력도 없고 할 의사도 없다. 따로 살자 간섭하지 말아라 이거 아닙니까? 우리를 지키겠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적한 것처럼 아니 그쪽에서 철책을 쌓고 있다고요. 북침을 막는다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런 자세가 이번 12.3 내란 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것을 막는데도 작용한 거잖아요. 개입 안 하겠다 대한민국. 명칭도 대한민국으로 불러주고. 근데 이게 이제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적화 통일을 사실상 포기하는 걸로 한반도의 어떤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임종석 의원이나 전 의원이나 우리 정동영 장관께서도 이제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는 남북 간의 긴장 완화 평화가 두 개 국가론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건 형식 논리고 실제로는 북미 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어떤 두 개 국가 아니라도 저것은 이 군사적 긴장은 해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해야 되고 나중에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우리 헌법을 위해서도 북한이 무슨 사태가 발생했을 때 중국군의 개입을 막고 우리 대한민국이 같이 북한과 서로 협의를 통해 나라를 지켜내려면 저는 우리 한반도 전체가 우리 대한민국 영토라고 하는 이 헌법 3조는 유지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미국하고 이란 간 전쟁 이게 진짜 전입가경인데 만약 트럼프가 이 전쟁이 계속이 돼서 한국 정부에 군사적 지원을 요청을 하면 한국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경북 상주에 있는 그 사드 대공 방어망 그 무기를 좀 반출한 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사드 가도 상관없다고 보고 사드는 저는 우리 대북용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애초부터 사드 배치를 저는 반대했던 사람이고. 그러나 어찌됐건 주한 미군 전력의 전략적 유연성이란 이유로 지금 이 대만 해협뿐만 아니라 중동까지 이걸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방위 분담 깎아야 된다고 보는 거죠. 방위비를 깎아야 된다. 아니 자기들의 세계 전략을 위해서 지금 주한 미군을 쓰고 있으면서 왜 우리보다 방위 분담을 이렇게 많이 내라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방위 분담 협상에 강력한 무기를 써야 된다. 그다음에 전시작전권 회수의 명분으로 이걸 축적시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 질문은 만약에 전투병력을 저는 반대입니다. 파병해달라. 우리 전투병력을 절대 파병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이란 전쟁에 왜 우리가 가야 돼 그 길을? 저는 이라크전 참전도 강력히 반대 싸웠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나중에 고맙다 그랬어요 저한테. 왜 그러냐? 이라크 파병이 불가피할 정도로 이제 미국이 막 사정을 했잖아요. 근데 저희들처럼 저나 시민단체가 강력히 이라크 파병을 반대했기 때문에 전투 병력을 파병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서희 제마부대에서 자이툰 부대도 공병 의료부대 중심으로 가가지고 그 많은 군사를 파병했지만 단 한 명의 우리 병사의 희생이 없이 성공적으로 귀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노무현 외교의 승리인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 전투병 파병을 거절하고 공병 의료부대 중심으로 파병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들의 저 같은 강력한 이라크
파병 반대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교섭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의 야당이나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미국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다 내부 싸움만 하고 꿀먹은 버리처럼 있으니까 제가 빨리 국회에 들어오고 싶은 이유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 대표님은 왜 정치를 하십니까? 이 정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김구 주석이 너의 소원이 뭐냐 하나도 둘도 셋도 이 우리 조국의 독립이라고 말씀했는데 저는 하나도 둘도 셋도 조국의 통일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부끄러운 우리 아이들의 손에 총을 쥐어줘 가지고 상대 보인 놈들 같은 피부 같은 색깔 같은 민족의 형제들을 한 명이라도 더 쏘아 죽이고 죽이면 잘했다고 훈장을 달아주는 이런 무능하고 비전 없는 이런 어린이 되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나 저는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는 압록강에서 두만강에서 경기의 초소 병역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고자 하는 게 제 꿈입니다. 지금 생전에 그런 날을 보실 것 저는 같습니까? 그렇게 국회에 있으니까 제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꿈을. 네. 오랜 시간 이렇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물 비상구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